미사일 개발자 양성만을 위한 국방종합대학. 그 대학이 뭐 한다라는 곳인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 학교에는 베일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유일한 국방종합대학 출신의 탈북민. 입학하게 되면 학생이 되기 전에 우선 서약부터 하고 갑니다. 이 학교의 존재, 배우는 내용, 보고 들은 모든 것 다 비밀로 하겠다. 한국가 실제 그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하면서 최적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화석 스파령을 북한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거기에 사용되는 고체 연료, 그런 것들을 다 제가 전공한 화학재료공학이 하고 있다. ICBM에 의한, ICBM을 위한 대학교다. 김정은이 ICBM 타고 편도로 달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팡 쏘고 싶다. 편도를 또 아무더라는 거예요? 보내버리고 싶어요. 최근에 북한 뉴스 보면요, 뉴스의 절반 이상이 거의 로켓 뉴스라고 봐야 돼요. 맞아. 미사일 쏘고 로켓 쏘는데 왜 이렇게 쏴대는 겁니까? 도대체 이제 북한의 지금 김정은과 이 미사일과의 연관관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쏴도 저녁을 쏘든지. 왜 이렇게 쏘는 거야? 아니 내가 할 말이야. 내가 할 말 많아. 3월 18일에 내 선명하게 기억해요. 북한이 3월 18일 하루에 초대형 방사포를 6발을 동시에 쐈어요. 진짜요? 근데 제가 왜 기억하냐면 그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아이고. 내 생일에 6발을 쏘는 거야 이렇게. 야, 축하해. 동시에 쐈잖아요. 물놀이. 아니 기왕이면 축하해 주는 건 좋은데 기자 생일 피해서 쏴야지. 무시무시한 기자 생일에 이렇게 쏴버리면 이거 취재하느라 생일 파티도 못 하고 6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잖아요. 동시에 그것도. 그런데 말이죠. 이게 올해 들어서 8번째 북한의 미사일 도발입니다. 1월에도 쏘고 2월에도 쏘고 3월에도 지금 이렇게 쏜 거예요. 하다 내 생일까지 다 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우리에게 엄청나게 위협이 되는 게 있습니다. 긴장해야 할 것은 이 초대형 방사포가 아니라 북한이 올해 초부터 쏴왔던 것 중에 이른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극초음속 미사일.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도 채 안 걸리는 시간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아온다는 게 무섭고요. 우리가 여러 차례 간략하게 언급했었던 적도 있지만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 궤도조차 일정하지 않아서 요격도 힘들다라는 건데 김정은이 요즘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 굉장한 애착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심지어 지난 20일에는 지상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 연료 엔진 실험까지 북한이 성공을 했습니다. 하얀 방사기 같은 걸로 장난친 거 아니고 진짜? 예, 지금 엔진 이제 분출구에서 빠져나가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 만에 도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다가 고체 연료를 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는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단 빠르고 마하 5 이상. 그러니까 초속으로 따지면은 1.7km 이상이죠. 그러니까 1초에 1.7km 날아간다고 보면 되는데 1초. 그건 기준이에요. 그걸 넘어야지 극초음속 미사일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속도도 일단 빠른데다가 김진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 고도에 이르면은 전투부가 이제 본체랑 분리돼서 변칙 기동을 하죠. 그러니까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빨라도 맞추기 힘든데 탄두가 변칙 기동을 하니까 얼마나 맞추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좀 문제가 터진 게 액체 추진 방식이면은 발사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절차가 좀 복잡하고 시간이 더딥니다. 근데 고체 추진 방식이면은 그런 절차가 굉장히 단순해서 우리가 사전에 타격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곧바로 그냥 가면 되는구나. 쏘고. 예,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와서. 네. 만약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잘 완성을 하고 게다가 고체 추진 방식에 거기에 핵탄두를 달았다.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 한국으로 발사하면 네. 한미연합 전력이 가지고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단 한 차례의 기회가 있을 거다. 근데 한 차례 요격 못하면 우리는 그걸 맞아야 됩니다. 너무 무섭다, 진짜. 미사일 한 번 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하는 걸 보면 크게 두 종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핵무기 운반체를 개발시키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뭐 단거리 미사일 이런 걸 그냥 쏘거든요. 후자는 약간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닌가. 지금 러시아가 지금 그 미사일하고 포탄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 북한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이런 걸 갖다
아마도 러시아에 보낸 것 같아요. 그걸 사용했다는 징후가 지금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자주 하는 거는 뭐냐, 북한 무기의 그 신뢰성이라고 하나요? 이걸 이제 과시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정확해, 잘 나라가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많이 쏘는 게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은 어떤 축제 때 불꽃놀이 할 때도요. 그 불꽃놀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 사실은 후다닥 끝나버리면 뭐 이래라고 하지만 그게 몇 천만 원어치다. 어독도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볼만하다 하면 이게 뭐 한 10억 단위는 돼야 그렇지. 불꽃놀이를 볼 수 있다는 건데, 근데 로켓이 이 불꽃놀이도 아니고 엄청나게 맞다. 이거 지금 돈을 쓰면서 쏴대고 있다는 게 분명히 목적이 있다. 아니 이거 이 짧은 기간에 8번이나 지금 녹화 현재로 해서 쐈다는 거는 이거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미사일에? 집착을 하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왜 이렇게 미사일에 집착하냐. 김정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때부터 집착을 했었어요. 김일성 시대 때부터. 자, 봅시다. 1944년 9월에 인류 역사를 바꿀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나치 독일이 인류 최초의 군사용 탄도미사일 V2라는 거를 독일에서 쏴서 런던으로 날려버려요.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거예요. 슈빵! 그러니까 폰 브라운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사일의 아버지, 나치 독일의 기술자예요. 엔지니어가 만들었는데 이거를 맞고 난 다음에 처칠 수상이랑 루즈벨트 대통령이 멘붕이 와버려요. 이건 막을 방법이 없다. 거의 음속으로 날아와서 때려버리는데 이건 맞아야 된다. 에요. 다행히도 몇 개월 후에 나치 독일이 패망해가지고 휴 넘어갔지만 그때부터 영국, 프랑스, 소련, 미국도 그렇고 이제부터 모든 무기는 미사일로 시작해서 미사일로 끝난다. 미사일에 집중을 하자라고 여기에 포커스를 둬버려요. 마침 그때 또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이제 우리 연합군에 의해서 괴멸된 다음에 이제 김일성이 느낀 거예요. 아,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금 미국과 소련도 미사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미사일을 개발해야지 남조선을 우리가 적발하든 공산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요. 뭐 사실 김일성 시대부터 이제 개발했던 이런 미사일 기술들이 소련이 붕괴되고 그리고 김일성이 죽고 나가지고 김정일이가 권력을 잡게 돼요. 그때 김정일이가 했던 정치가 뭐냐면 선군 정치예요. 선군 정치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어려움을 타개하자. 네. 그래가지고 북한에 있는 무기에 엄청나게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비대칭 전략에 엄청나게 몰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을 고도화시키고 핵만 만들면 뭐예요? 투발 수단이 없는데. 그래서 ICBM까지 엄청나게 열심히 만들어요. 그때 그러한 걸 만드는 동안에 제일 고생한 거는 윤아 씨나 저나 인민들이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인민들이 고난행군을 겪으면서 뭐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굶어 죽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사실 이만갑에서도 ICBM 얘기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 북한에서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는 잘 몰랐었는데 아 그래서 오늘 ICBM이 얼마나 파괴력 있고 무서운 무기인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 야, 크기만 봐도 어마어마하다.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거야. (30분이요) 아니 인생의 목표가 이건 거야, 그러니까? 왜 사이좋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가는데 17시간 아무리 빨라도 17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30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거 보니까 정말 진짜 빠르다.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도 좀 알 것 같고 거기서로 항공기 회사 네. 차리면 맞아요. 30분에 미국까지 보내드립니다. 정말 좀더 왜 벌 이러는 거야, 진짜? 근데 사실 이게 미사일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게 포인트인데 북한은 그걸 해내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김일성이 지금 보셨듯이 미사일의 위력을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김일성이 지시한 건 무엇일까요?
와, 제일 먼저요? 핵을 만들어. 저는 밀수. 과학자들을 내보내지 그렇지. 않았을까? 납치한다? 납치 이런 거. 기술자들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서 빼오거나 우리가 유학을 보내거나. 맞아요. 다 비슷비슷한 일을 실제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의외로 학교를 세우는 일. 학교를 세우라고요? 북한에. 맞습니다. 미사일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뭐 총 만들고 탄약 만드는 건 공장 만들어서 뚝딱뚝딱 찍어낼 수 있어요. 지금 북한이 하는 것처럼. 네. 그런데 미사일이라는 건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멀리 날아가려면 미사일의 소재가 가벼워야 되죠. 소재 과학. 그리고 미사일을 더 오래 날아가게 하고 빠르게 날리려고 한다면 미사일의 엔진 기술 필요하죠. 미사일의 연료 기술도 네. 필요하죠. 그리고 날아가는 동안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어공학.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타격하는 데 필요한 레이더 광학 기술. 한 국가의 최고 과학 기술의 집성체가 바로 이 미사일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 개발까지는 굉장히 복잡한 단계가 필요한데 이 북한을 미사일 기술을 이전해주겠다는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 딱 명령을 내립니다. 미사일 개발자 양성만을 위한 학교를 건설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북한에 김일성의 명령으로 미사일 양성 학교가 만들어지는데 이름하여 그 이름이 국방종합대학. 이곳에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키워서 북한의 ICBM 개발에 이 인재들을 투입한 거죠. 국방종합대학? 이걸 왜 내가 처음 듣는 거죠 지금?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한국에 와서 국방종합대학을 처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북한에서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ICBM 그런 기술들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 학교에는 매일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공표해가지고 우리가 ICBM 만들어 우리가 큰 폭탄을 만든다 그러면은 국제사회 눈들이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학교는 태생부터 베일에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저도 들어보기는 했었는데 사실 뭐 그 대학이 뭐 한다라는 곳인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네. 하지만 그렇죠. 되게 비밀이에요. 네.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 마을에 이제 어떤 아저씨가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군에 나가서 신년사를 30분 만에 외웠다. 북한 군인들은 해마다 나오는 1월 1일이면 김부자의 신년사를 외워야 되는 과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신년사를 30분 만에 외워서 정치부에 가서 통과를 했다. 그러면서 막 그 군 쪽에서 자기 아들을 국방대학, 그때까지만 해도 종합이라는 건 빠져있고 국방대학이라고 했는데 국방대학에 자기 아들이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정말 똑똑한 아이들, 수학을 잘하고 머리가 좋은 애들이 갈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잘은 모르셨는데 네. 아니 북한 주민분들도 이렇게 모를 정도로 꽁꽁 숨기는 학교잖아요. 근데 우리 또 이만갑 출연자분들은 네. 또 어떻게 보면 북한의 또 최고 예? 이거 다 모르는 게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이거 다 모르는 게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뭐 우리 대답을 못 하시는데. 소장님은 알고 있겠어요. 사실 그 대북 정보 하시는 분들, 특히 군사 정보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는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베일을 벗은 게 김정은이 스스로 네. 이런 데다 하고 맞아요. 2016년에 딱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래요. 김정은이 2016년에 뭐야? 바로 그 배는 늘 국방종합대학을 시찰했어요. 그래요. 예, 가가지고 뭐 방문한 모습이 관영 매체로 되고 그리고 아예 저렇게 기념 촬영도 하고 상상. 벌써 저렇게 동상 서 있고 건물 규모를 보면 얼마나 공을 들인 그 학교인지 알 수 있고 저 뒤에 저게 탄피예요? 뭐 사람이에요? 지금 학생들이 지금 사람이야? 예, 군복을 입고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인간 탄피예요. 기관총 안 총알 같아. 그랬는데 저래. 저 원래 안 그랬는데. 저게 뭐 김정은이가 아예 나 이 학교 정말 내가 키우겠다 이런 게 김정은이가 자기 이름을 붙여버려요. 정식으로 그랬다고요? 그러면 플레임이 뭐예요? 플레임이?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으로 아예 이름을 붙여버리고 합격시켜. 거기에 자기가 명예총장도 맡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 이게 뭐 역사 속에서 보면 어떤 유명한 어떤 단체나 이런 데다가 왜 그 왕실에서 뭐 로얄이다. 그래서 어떤 그 명칭을 부여하는 게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아끼고 이제 굉장히 그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 뭐 이런 뜻인데 그렇죠. 북한에서 이제 그 소위 이제 백두혈통이라 부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름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김정은이가 지금 집권을 잡고 나서 김정은의 생일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지만 북한에서 기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김정은이가 겸손하다고 하면 겸손한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대학교에 자기 이름을 줬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대학교에 어마어마한 힘을 실은 거고 자기 대에 와서 김정은 국방 종합대학으로 승격을 시킨 건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저희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 ICBM 기술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랐구나. 이제는 자신감 있게 공개를 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김정은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학 위의 대학, 세계 1위의 대학을 만들겠다라고 천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북한 대학교 안에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이 2개 있는 거는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만큼 이 대학교에 어마어마한 애정을 쏟고 있는 거죠, 지금. 야, 근데 대학 위의 대학, 세계 인류급의 대학, 이거는 우리나라 대학들 되게 이제 입시 요강에 붙이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말은 잘해. 또 저희가 모셨습니다. 예. 자, 북에서 ICBM 개발 연구를 했던 인재 중에 인재, 이 대학 출신 박충건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만큼 미남이신데요? 야, 양심이 없다. 아니, 약간 좀 공부 많이 한 서태지 같은 느낌. 약간 그런 아무튼 느낌. 서태지 같은 느낌. 깔끔한 느낌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고맙습니다. ICBM 연구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나이가 좀 지긋이 있으신 좀 박사님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젊고 좀 혼남이신 것 같아요. 와, 고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유일한 북방종합대학 출신의 탈북민이시라고. 현재 유일한 맞죠?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이 북한에 있는 어떤 기관들보다 뭐 쇠뇌 교육이라든가 뭐 통제 시스템이 좀 강합니다. 엄격한 시스템이고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붉은 전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탈북한 사람이 거의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 이게 진짜로 ICBM을 개발하려고 만든 학교입니까? 네, 맞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대 출신 중에서도 ICBM 개발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국방종합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ICBM 개발이나 무기 개발 분야에 투입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군수 분야의 국방과학원, 군수공장 이런 곳들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수업도 이론 수업보다는 좀 바로 실전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응용기술적으로 좀 많이 배운다. 그래서 이 대학교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ICBM에 의한, ICBM을 위한 대학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열병식에서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에 그 ICBM 나오잖아요. 아니 저게 진짜 발사가 될까 이런 의심을 가지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ICBM 바로 열병식에 나왔던 그 ICBM을 만드신 분이에요? 제가 만들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이런 솔직함 좋아요. 북한의 열병식에 나오는 무기들을 보면 과거에 뭐 많이 봤던 대학교에서 뭐 전시장에 전시가 되어 있던 새로 개발한 무기들이다 이런 것들이 전시해 놓은 것들 많아요. 아직 일반 공개가 안 됐던 상태였던 것들이 이제 열병식을 통해서 이제 공개. 실물이 나오는 거죠. 네, 실물이 대학교에 완제품 전시장도 있고 병기고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뭐 재원이라든가 뭐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나왔네 약간 이런 것들. 그 서방에서는 M2020이라고 이제 명명했고 이제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뭐 인민북람스 여기 이제 LED 화면에 보시면 김정은. 김정은 얼굴이에요, 저게? 이렇게 야, 나 지금 이거 귀엽다. 캐릭터 같다. 네. 사마귀도 아니고. 이제 저게 이제 당시에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프로젝트를 한창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개발 프로젝트를.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전차 새롭게 개발해라라고 김정일 지시로 진행이 된 건데요. 그게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걸프전 당시에 7.3 이스팅 전투라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군 전차 M1, A1 에이브람스 전차 7대인가 출전하고 러시아산 T-72 전차가 한
80여 대가 나옵니다. 둘이 붙었는데 미군 전차가 러시아 전차 부대를 괴멸시켜버립니다. 압살해버립니다. 그 숫자 차이인데. 네, 그 숫자 차이로도 아주 압살해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김정일이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신뢰를 확 잃어버립니다. 이대로 가다가 안 되겠다. 그럼 미군 전차 저거 무조건 카피하라고 해서 한 대 무조건 공수해 와서 똑같이 카피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제 공수해서 그걸 이제 똑같이 이제 카피를 진행하게 되는데 보시면 되게 비슷하네. 거의 비슷하죠. 모양이. 근데 다만 이제 북한의 자체 기술력으로 카피할 수 없는 기술들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능이 뭐 미군 전차와 비슷하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지는 못할 거다라고. 방금 우리 박충건 씨가 얘기하셨던 M2020 전차 네. 탄생의 비화를 지금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걸 북한이 공개했던 게 이 학교에서 연구했던 것보다 한참 뒤인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일 75주년을 맞아서 화려하게 열렸던 열병식 때도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요? 이 열병식이 굉장히 성대했어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4형도 공개했었고 ICBM 화성 17형 같은 북한 무기들의 뭐 역작들을 대거 공개했던 게 그때 열병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국방종합대학 학생 600명이 열병식에 참가했다는 사실은 많이들 모르세요.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엄청 많이 참가했네. 이거네. M2020. 아니 사실 ICBM 때문에 이런 건 보이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게 궁금했지. SLB. 위대한 영장의 힘에서 태어난 뜨거운 생명체 화성. ICBM. 나라의 방위력을 옥초같이 다지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수많은 국방과학기술 인재들을 배출한 국방종합대학 종대를 강순철 소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은 말하자면 군인이라기보다는 연구원들이 중심이 된 학교인데, 근데 열병식에 연구원들이 참석한다? 우리나라도 열병식 있지만 거기 무슨 저 연구원들이 가운을 입고 그 행진을 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사실은. 다음은 군무원들의 입장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잖아요. 군무원. 그렇죠. 어때요, 신은아 씨? 그 북한에서 대학생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북한에서 대학생들이라고 하면 보통은 건설 현장에 투입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 축전 있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서 막 뭔가 매스게임. 하겠죠. 예. 근데 여기는 국방종합대학이라고는 하지만 이 학생들을 학생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게 사실 북한 군 위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북한 군은 김정은의 그 독재 정권을 옹호하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도 그 김정은 정권의 그 독재 정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핵무기를 막 보여줌으로써 자긍심을 주는 것 같아요. 봐라, 니들이 만들어낸 무기를 우리가 퍼레이드에서 선보이고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자긍심을 안고 더 열심히 만들고 연구해라 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이 학생들을 이 자리에 모시지 않았나 싶어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국방종합대학에다가 자기 이름까지 붙였으니까 방창건 퍼레이드 여기에 한번 내세워주고 싶었던 거죠. 자기 이름을 걸고. 그렇죠. 1963년에 설립된 이후에 그 존재조차도 드러내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던 이 엘리트들이 그 김일성 광장 퍼레이드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김정은에 대한 고마움이나 어떤 충성심 이런 것들, 또 김정은이가 관심을 갖고 이러는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뭔가 자부심을 느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들으면서 조금 이제 놀랐던 게 북한 주민들도 이거를 잘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이렇게 한다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완전히 비밀스러운 대학교였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전혀 몰랐고요. 852 군부대라고 이제 그 외부에는 공개가 돼 있고, 그리고 저 학생증에도
8호의 군부대 군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식적인 지위가 군인인 겁니까? 아니면은 외부에다가 군인이라고 진짜 군인은 아닌데 진짜 그렇죠. 근데 진짜 군인은 아닌데 군복무 인정해줍니다. 군복무 인정해주고요. 정확하게 그 학생증에 8호의 군부대 학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학생. 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아까 비밀스럽게 이제 그 운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학생이 되기 전에 우선 서약부터 하고 갑니다. 네, 비밀에 대해서 서약하겠다. 이 학교의 존재 그리고 이 학교의 어떤 목적, 배우는 내용, 보고 들은 모든 것 다 비밀로 하겠다. 네. 아니 그러면 부모님한테도 비밀이에요? 내가 어디 학교 다니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부모한테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가족한테도 비밀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가족들한테는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부모님들은 뭐 정확하게 뭐 어떤 걸 공부하는지까지 관심이 있으시진 않으니까 그렇죠. 뭐 부모님들은 적당히 되게 말씀드리고 어느 대학인지가 중요하지 뭘 공부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급의 대학인지만 중요한 거고.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를 방문하고 학교 명칭과 뭐 사진도 공개하고 열병식에도 학생들을 공개하는 것을 보고 나서는 좀 많이 놀랬던. 이럴 곳이 아닌데. 이럴 곳이 아닌데. 아 그러면 오늘 학교 얘기하시면은 서약서 위반이신 거네요? 그런 생각이 정도야? 아니 국적이 바뀌었는데 무슨 한국어가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좀 가만. 마음껏 편안하게. 가만 안 있으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가만 안 있으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대한민국 사람인데 뭐 이제. ICBM의 심장을 만드는 곳 바로 로켓 공학부입니다. 로켓공학부는 로켓의 엔진을 전공하는 한 개 학과가 있고 로켓의 어떤 동체를 설계하고 내부 구조를 설계하고 이런 학과가 또 있습니다. 사실 뭐 ICBM에서 핵심이 아닌 기술은 없지만 그래도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로켓공학부가 연구하는 엔진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얼마 전에 성공한 화성 18형 ICBM 같은 경우에 6,000km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상 각도로 발사를 했다. 그러면 북한에서 충분히 미국의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켓공학부가 일부로 지금 돼 있는 이유가 그쪽에 얼마나 힘이 실려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추진체가. ICBM의 머리지요. 바로 브레인. 컴퓨터 공학부, 전자공학부입니다. ICBM이라는 이 무기 체계는 사실은 발사한 순간부터 컴퓨터 제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뇌 같다고 보시면 돼요. 뇌와 신경 같은 그런 존재죠. 옛날처럼 뭐 사람이 조작하고 이런 거는 요새는 전혀 없고 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전기 회로니 소프트웨어니 뭐 이런 모든 것을 프로그래밍이니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게 바로 이 학부입니다. ICBM의 눈과 귀입니다. 광학부 자동 조종 공학부입니다. 로켓은 원칙적으로 하면 한 번 쏘면 끝이에요. 아 조정하고 이게 아니라? 네. 근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원격 조정이 됩니다. 이른바 그 항법 장치가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어요. 요 차이가 이제 원론적으로는 로켓과 이제 미사일 차이거든요. 이른바 내비게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자동 조정 공학부 그리고 또 광학부가 빠질 수가 없어요. 눈이요. 자동 조정 공학부 같은 경우는 오토파일럿이 가능하고 그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레이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레이더는 바로 광학부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ICBM이 타겟까지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술을 이 학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충고 씨는 그러면 다른 학부에 이거 친구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서로 뭐 나는 뭐 한다 하면서 누가 더 힘들다 막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뭐 누가 더 힘들다 이런 말보다는 누가 좀 더 중요하냐 약간 그런 집이 또 있거든요 이게. 니들이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없으면 안 돼. 누가 최고야 약간 이런 느낌. 이 질문에 저희가 뭐라고 느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카이스트가 있잖아요. 카이스트를 이제 가봤더니 그 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융합이라는 게 대세가 됐고 이쪽 과와 이쪽 과가 모여서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일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북한은 이 기밀 때문에 상호
융합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미사일을 만들잖아요. 미사일 하나를 만드는 게 한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부품들이 다른 공장들에서 만들어져서 하나의 공장에서 조립이 되는데 이 공장들 간에도 소통이 잘 안 돼요. 세로로 쪼개놓은 형태네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 관리도 더 어렵고요. 그 과에는 재료공학과는 좀 라이벌로 삼는 과가 있다면 어디예요? 아무래도 뭐 잘 나가는 과가 제일 어디요? 이겨야 되는 과고요.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랑 뭐 자동조종공학과 이런 것들이 가장 최근에 생겼고 배치를 받아도 평양 인근에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아니네요. 네, 그리고 또 당시에는 북한이 이제 컴퓨터 IT를 또 중요시해서 IT에 대한 어떤 선망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커도 만들고 막. 근데 사실 눈으로 보기에 가장 멋있는 데는 그 상용무기학과. 상용무기. 네, 상용무기학과는 장갑무기학과도 있고, 그리고 어뢰학과도 따로 있고, 잠수함학과가 따로 있고, 저격무기학과가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ICBM만 만드는 게 아니고. 상용무기학부만 유일하게 ICBM에서 배제돼 있어요. 거기는 다른 재래식 무기들을 다 하거든요. 근데 그림은 좋겠네. 그림 좋고 이 친구들은 실습할 때도 실제 총 들고 나가고 전차 타고 나가고 험난해. 실습 다녀올게. 탱크 타고 막. 장갑무기학과가 제일 뽀대가 났죠. 뽀대 맞나요? 뽀대라 해도 되나요? 근데 소재는 사실 이런 거기 때문에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거기 여학생도 있나요? 나 지금 뭐가 물어보려고 여학생도 있어요. 그랬는데. 한 10% 정도. 사귀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귀는 경우도 있는데 연애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어요. 술, 담배, 연애까지 다 금지되어 있는데 그래도 몰래 이렇게 연애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몰래 하겠죠. 또. 네, 군인이다 보니까 10시에 점검을 마치면 다 침실로 들어가 자야 돼요. 나오지 못해요, 밖으로. 사랑은 그걸 이겨내지 않습니까? 이겨내죠. 이겨내서 몰래 숨어서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커플이 숨어서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핵융합을 이루려고. 진정한 핵융합이 그렇지 맞지. 근데 군사학교이다 보니 직일관이 있어요. 직일관이 순찰을 돕니다. 당직사관. 그렇죠. 우리도 내에 헌병도 있어요. 그래서 순찰을 도는데 직일관한테 걸린 거예요. 남녀 학생이 이렇게 오둑한 곳에 있으니 야 니들 뭐해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딱 나왔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북한은 약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을 많이 혼내거든요. 그렇지. 남학생을 막 뭐라 하니까 남학생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에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여학생이 당돌하게 옆에 있다가 지휘관 동지 우리는 사랑을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령이 딱 듣고 나서 당황한 거예요, 이 사람도.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 많이 해라. 이러고 갔다고. 역시 여자가 현명해. 근데 남자가 그 말했으면 깃방망이 나갔어. 맞았죠. 남자가 그 말했으면 내가 볼 때. 또 기자로서는 그 여자 생도의 아버지가 누군지 좀 궁금해집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의 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그 로man틱하게 그냥 끝냅시다. 거기서 끝내시면 참 좋았는데 거기서 하면 또 뒤집고 들어가냐. 아빠가 또 로man틱하게 갑시다. 더군다나 이제 충거 씨는 연애를 좀 하죠. 연애를요? 예. 연애를 제가 못 해봤습니다. 좋아하는 여자는 있었다. 좋아하는 여자는 있었습니다. 근데 고백했다가 배차게 까였어. 고백했다가 까였어. 전공이 뭐였는데 그 사람은? 그 여학생은 컴퓨터공학. 수준이 안 맞다고 생각. 아주 높은 간부집 딸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우리는 연애하면 안 됩니까? 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네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잠깐만. 아쉽다. 이거 네 얘기였네. 아니 뭐예요? 거기 얘기죠. 고백한 건데. 본인 얘기가 아니에요. 박중원 씨 얘기죠. 아닙니다. 자, 박중원 씨 되게 저쪽 앞에 좋은데. 카메라 보고 그 대령님에게 한 말씀. 대령님 고맙습니다. 맞네 본인. 유언가 있어요. 진심 같았어요. 아닙니다. 저희 얘기가 아니고요. 이걸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연구시설은 사실 비밀리에 운영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제가 찾아보니까 국방과학연구소가 처음 생겼을 때 이 존재를 비밀에 붙이기 위해서
홍릉 기계공업회사 뭐하는 회사냐라고 했더니 농기구용 트랙터 만든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와, 그거 제일 잘하는 데가 자강도예요. 겉으로는 순천 낙원 공작기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들어가면 탄피 찍어내고 포탄 찍어내고 그 RPG 들어가는 거 다 찍어내거든요. 그 강계 트락토르 공장도 전차 만드는 다 거. 지하에 들어가면 석탄군수 공장이에요. 2019년도에 김정은의 특별 지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을 비밀 기지로 만들어라. 하고 이제 특별 지시가 있었고, 그리고 사실 당시에 북한에서 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북극성 뭐 3형 뭐 이런 미사일들이 이제 성공한 직후였거든요. 근데 이 미사일을 만든 사람들이 국방종합대학 소속 과학자들하고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비밀 기지화 된 다음에 이 학교에 대한 비밀이 누설될까 봐 그 학교 관련된서 종사하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주시켰어요. 그 지역에서. 고립시켜버린 거예요. 네네. 그렇게 이제 비밀을 철저하게 감추고 이 학교를 육성하고 양성을 한 거죠. 공개는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비밀 나가는 거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말이죠. 예. 아니 이게 학생들한테 서약서 쓰고 비밀 기지화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학생들인데 뭐 당장 뭐 만들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의 착각이나 오산일 수가 있는 거죠. 이 친구들은 학생이기 이전에 사실은 우리로 말하면 국방과학의 예비 연구원이고 언제든지 연구기관이든 또 군수 공장이든 그거를 감독하는 뭐 노동당의 기구 등 거기다 투입하면 현업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춘 친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김정은이 이 국방종합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방의 핵대국 지위를 떠받칠 수 있는 학술형 인재, 실천형 인재. 뭐 학술형 인재는 그렇죠. 공부하는 거니까 뭐 그런데 실천형 인재라는 게 바로 본인이 생각하는 미사일에서 시작해서 ICBM으로 끝나는 그 모든 날아가는 발사체와 관련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즉각 투입이 가능한 인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교의 어떤 학과 구성과 그리고 그 주변의 어떤 연구 인프라스 시설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학생들이 다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 과정 중에도 군수공장들의 다수의 군수공장들의 실습도 많이 나갑니다. 실습을. 그래서 이게 다 정보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냥 대학으로 알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럼요. 네. 자, 어찌됐건 이 국방종합대학에서 양성한 인재들로 인해서 결국은 김일성부터 수건 사업이었던 이 ICBM 개발이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전 세계 어디든 원하는 곳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그 개발 역사를 제가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진짜 로켓맨이 많네. 야, 이건 정말 진심이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다계단 운반 로켓으로 첫 인공지구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게 대포동이구나. 맞아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 연구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LA까지 갈 수 있는 걸 만들어요. 10,000km. 끊임없어요. 미국이 들어간다는 전 세계가 사정권이라니요. 와. 미쳤다 진짜. 와. 대체는?
너무 많이 냅뒀어요. 방금 전에 이 영상을 보면서 박충건 씨께서 너무 냅뒀어요라는 표현을 했어요. 올해 북쪽이 만들 수 있도록 너무 냅뒀다. 이게 그만큼 김진 기자 심각한 일이에요. 너무 냅둔 거죠. 잊지 말자 ICBM, 잊지 말자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이에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방종합대학에 왜 김정은이 자기 이름을 붙였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김정일 때까지 ICBM 완성 못했어. 아버지 김정일 때까지 핵무기 완성 못했어요. ICBM 화성 18형 고체형까지 나왔죠. 아까 미사일 자세 제어하는 거 보세요. 물에서도 쏘죠. 콜드 런칭 기술까지 완성했죠. 핵 기술 완성했죠. 수소폭탄. 김정은 때 들어서 다 완성했어요. 그걸 완성 가능하게 했던 투자와 그 연구진이 바로 박충건 씨 나온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오후 한 5시쯤에 북한이 발표를 했는데 북한이 뭐라 그러냐면 대포동 1호인데 그게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지금 궤도 진입해가지고 위성으로부터 들려오고 저희도 있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위성이 움직이는 거를 볼 맞아요. 수 있으니까 나와서 보라 그랬어요 주민들은. 네, 맞아요. 맞아요. 돌아가는 그리고 거 들었어요. 라디오를 통해서 그 소리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미사일 실험이라고 우리한테 말 안 했고 인공위성을 쏴올렸는데 우리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지금 하늘 저 위를 지금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워갖고 이렇게 별 움직이는 거 보면 야, 저 광명성 이러다, 광명성 이러다 이러면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 우리나라 거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하늘에. 다른 사람 다 못하는 줄 알고 우리만 하는 줄 알고.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 네. 아니 거기에 학생으로 있을 때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적이 있죠. 있어요. 네, 그 대부분의 국방대 학생들이라든가 그 졸업생들은 그 어떤 그런 자부심에 이렇게 이렇게 충만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한 2006년쯤에 어떤 동영상 선전 영상을 봤는데 그게 뭐였냐면 북한에서 어떤 신형 미사일이라든가 핵폭탄 이런 것들을 실험한 거를 영상으로 쭉 보여주면서 여기에 이제 외부 세계의 뉴스들도 이제 하나씩 띄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작이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 뭐 MBC가 뭐 이제 북한이 핵실험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도발했다라고 자막을 띄우면 그 자막을 지우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자막을 띄워요. 아, 남조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생각이 바뀌고 있을 때였는데도 울컥하더라고요. 아, 나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러니까 국방대학원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같으니까 위대한 수령이 장군님이 비전을 제시하면은 그 비전을 우리가 현실로 만드는 전사다. 라는 그런 이제 자부심을 갖고 사는 그리고 거죠. 이제 뭐 북한에서 선전을 그렇게 하죠. 뭐 세계 최대의 군사 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진짜 그런 줄 믿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단순한 공놀이라고 부르는 축구만 해도 여기서 얼마나 뭐가 차올라와요. 그렇죠. 한 경기 골 하나 넣을 때마다. 근데 지금 저런 어떤 무기를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그 대대적인 국가적 선전이 있을 때 사실은 거기에 이제 경도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당연히 없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핵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실험했다 뭐 이것만 있지. 근데 미사일이나 위성은 어쨌든 올라가는 게 보이고 크기, 불꽃 이게 보이니까 더 김정은으로서는 활용할 가치가 높으니까 사실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이 더 절실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받쳐주니까. 아니 그리고 아까 보면 저 ICBM이 이 충건 씨가 나온 국방종합대학을 나온 그 분들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근데 그때 북한에서 그러면 ICBM 만들 때 그럼 그때 공부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네, 그때 당시에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제가 2003년에서 7년까지 있었는데 이게 무기화될 수 있는 ICBM으로 그 진화하고 있던 그 중에서 어떤 결정적인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대포동 2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국방과학원에서는 이걸 이제 정지궤도위성 프로젝트라고 불렀어요. 정지궤도위성이라고 한다면 지상 3만 킬로 이상 띄워지는 위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멀리 가는 미사일을 만들겠다라는 의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2006년에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42초 만에 폭발했다고 했고요. 이게 이제 대용량 엔진을 시험하는 거였거든요. 이때부터가 이제 진짜 어떤 북한의 ICBM 실전 배치할 만한 그런 걸 이제 테스트하는 중이었고 그게 실패해서 그 연구개발 책임자들 다 날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싹 다 교체하고 프로젝트를 2차로 다시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방금 말했던 게 2006년 실패고 2009년에 다시 시험 발사하는 게 그때 2009년에 북한에서 그 은하 3호인가 하는 걸 이제 발사를 하는데 2009년에 그때 제가
탈북을 하게 됩니다. 탈북을 하게 됩니다. 네, 탈북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어떤 시기에 탈북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전역이 아주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느슨한 틈을 타서 제가 축제 때 그걸 타고 나온 건 아닌 거죠? 빨리 가라고 아마 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일 만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참여했던 어떤 일이 ICBM 개발에 조금 관계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전공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ICBM에 들어가는 연료, 연료 쪽하고 대기권 재진입체, 탄두부 그런 부분의 소재, 대기권 재진입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면 ICBM이 우주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그 강한 공력 충격 현상하고 고온이 발생합니다. 플라즈마 상태가 돼서 소재가 왜 SF 영화 보면 이렇게 우주선 지구로 다시 돌아올 때 앞부분만 빨갛게 달궈지면서 수춘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견딜 수 있는 소재가 이제 카본 소재를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화성 18형을 북한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거기에 사용되는 고체 연료 이런 것들은 이제 금속 파우더가 이제 연료로 사용이 되고 거기에 이제 질산 암모늄이라고 하는 어떤 대표적으로 산화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가 전공한 화학재료공학이 하고 있다. 한마디로 가벼우면서도 열에 훨씬 더 잘 견디는 아주 단단한 어떤 소재. 그렇죠. 카본이라는 소재가 되게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철보다 한 20% 정도, 25%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4분의 1밖에 안 된다. 4분의 1밖에 안 된다. 대신에 철보다 10배 강한 특성까지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게 카본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민 씨도 알 것 같은데 그 낚시할 때요. 제일 비싼 소재가 카본이에요. 요즘 엄청나게 탄성이 좋으면서 부러지지 않고. 자전거도 카본 소재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훨씬 가볍고 충돌했을 때 철보다 10배 정도 강도가. 그 자전거 한 손으로 들잖아요. 한 손으로. 사실은 ICBM 탄두 카본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 연구하신 거죠? 탄두도 카본이고 고체 연료통도 카본이고. 가벼워요. 그러면 카본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 그렇죠. 흑연 매장량은 북한이 엄청 많고요. 소재가 흑연이에요. 네, 흑연. 카본의 원소재가 흑연이 되겠고요. 이걸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걸 이제 탄소 섬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섬유 재질로 뽑아냅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카본을 생산한다는 거에 깜짝 놀랐죠. 놀랐어요. 북한은 이미 카본을 핵탄두 만들어 적용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박충건 씨는 되게 덤덤하게 뭐 제가 만든 연구한 분야가 ICBM에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ICBM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앞서서 고체 연료에 들어간 핵심 기술도 지금 박충건 씨가 계셨던 국방종합대학 화학공학부 담당이었고요. 그리고 재진입 기술의 핵심이 바로 이 고열의 온도를 견디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 이것도 지금 국방종합대학의 화학공학부에서 담당했었으니까 그러니까 ICBM의 핵심 기술인 거죠. 우리가 ICBM이나 아니면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추진제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액체 추진 방식과 고체 추진 방식. 액체 추진 방식은 사실상 우리가 흔히 아는 자동차 같은 내연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료가 있고 엔진이 있고 그리고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폭발해서. 고체 추진 방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추진제 안에 모든 게 들어있고 엔진이 없습니다. 엔진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발사가 가능해요. 뭐 연료를 넣는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연료며 산화제가 그 추진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그러면은 연료 추진 방식과 고체 추진 방식을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볼 때 이 차이점을 알 수 있느냐? 이 액체 추진 방식은 그냥 이 내연 방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분출되는 불이 붉은색의 이 동그랗게 예쁘게 모입니다. 반면에 고체 추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연료의 특성 그리고 노즐의 특성 때문에 분출되는 것 자체가 흰색, 육안으로 보면 흰색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가 퍼져나가죠. 그러네. 센 거 같은데요. 일자가 아니고. 이제 그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그 연료가 주로 이제
금속 파우더이다 보니 검은 연기가 안 나옵니다. 네, 하얀 연기. 네. 북한에서 근데 이제 2017년에 액체 연료 ICBM을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 실험을. 그리고 나서 고체 연료 ICBM 실험을 해서 성공하기까지 6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속도로 한 나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인도는 13년이 걸렸거든요. 중국은 19년이 걸렸고 프랑스의 경우는 21년이 걸렸거든요. 여기에 비교해보면 6년 안에 이런 식의 기술적 도약을 이뤘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런 기술적 도약의 배경에는 바로 이제 국방종합대학 같은 것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폰 브라운이라는 그 미사일의 아버지가 인류 최초로 군사용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이 망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베를린으로 쳐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목표가 뭐냐면 폰 브라운 잡아라예요. 확보하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폰 브라운은 미국이 확보합니다. 미국이 데려가요. 데려가고 그럼 소련은 뭐 닥쳤던 무슨 개가 됐냐? 아니요. 폰 브라운 밑에 있던 엔지니어들을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소 간의 ICBM 경쟁은 이 1945년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김일성도 갖고 싶었겠죠. 그 저 ICBM과 미사일을. 처음에는 소련 보고 달라고 합니다. 소련은 웃기지 말라고 해요. 옆에 있는데 중국한테 가요. 그거 좀 ICBM 기술을 좀 달라 했더니 중국은 다 줄 수 없고 데드 카피를 기술을 준다 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요. 그러니까 무엇을 역설계할 수 있는 기술만 준다 하고 그건 넘겨줘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만 하나 갖고 오면 돼요. 스커드 미사일이든지 뭔지. 그걸 어디서 가시고? 계기가 있었어요. 1973년도에 이제 4차 중동 전쟁 때 이제 이집트랑 이스라엘이 서로 사생 결단으로 싸웠잖아요. 이때 북한이 이집트에게 공군 부대까지 파견을 시켰어요. 아예 가져왔구나. 북한군 전투기에 이집트 국기를 그려서 띄워요. 그러면 이집트는 얼마나 고맙게 했나요, 북한에게? 그렇죠. 뭘 원하냐? 스커드 미사일 한 대만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이집트와 소련은 우방 관계였거든요. 이집트가 소련에게 얘기합니다. 스커드 미사일 좀 달라고. 지금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스커드 미사일이 있어야지 대응할 수 있다. 소련도 긴가민가 하면서 일단 이스라엘과 싸운다고 하니까 일단 줘요. 스커드 미사일을 포장도 안 뜯은 채 이집트가 그대로 북한에게 넘깁니다. 이야. 진짜예요? 진짜예요. 어떻게 실어가? 그래서 1973년부터 이집트에서 넘어온 스커드 미사일 포장지도 안 뜯겼어요. 그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이른바 데드 카피라고 하거든요. 역설계를 통해 가지고 급성장을. 내가 선물해줬더니 당근에 판 거야. 너무 서운하지. 아니 그러면 지금 북한이 완전히 고체 연료는 지금 완성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쓰일 고체 연료 성공했다는 건 이제 아까 우리가 본 엔진 시험만 하는 거, 불꽃 내뿜는 거. 그거를 이제 대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북한이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를 거둔 거는 맞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날아가는 거 맞잖아요. 근데 물론 고체 연료 이 미사일이 지금 완전하냐? 북한이 만든 미사일이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뭐 오발 사고, 공중 폭발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약간 이걸 계속 써야 되나 뭐 이럴 정도인데 이번에 고체 연료가 시험에 성공했다? 이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보여줘도 되겠다 해가지고 성공을 발표한 겁니다. 고체 추진제는 크게 두 이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연료부가 있고요. 하나는 산화제가 있어요. 연료부는 말씀하신 대로 금속 파우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마그네슘 아니면은 알루미늄인데 사실은 마그네슘이 더 가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고 아마 북한에서도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산화제로 가죠. 산화제는 질산 암모늄 그리고 과염소산 암모늄 이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는데 북한에서는 아마도 질산 암모늄을 많이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래도 조금 기술적으로 쉽습니다. 일단 이것들은 기본 소재고 거기에 무슨 뭐 계면 활성제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뭐 부수적인 거고 이렇게 해서 잘 섞고 나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것도 황금 배율이 있어요. 왜냐? 소재마다 다 특성이 달라요. 그렇겠죠. 이것과 이것을 섞었을 때 그리고 이 어떤 다른 분자가 섞였을 때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신뢰성이 생길 때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ICBM 고체 추진제의 ICBM을 성공한 게 여러 차례 있었죠. 3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패한 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이번에 최고 존엄을 데려다 놓고 우리가 이런 기술을 성공했다고 한 거는 그거를 내외부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눈 떨리면 마그네슘 먹거든? 그 마그네슘이랑 좀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비슷해 먹어도 돼요? 다르긴 하지만요. 어떤 다른 화합물 형태로 드실 거고요. 여기는 금속 분말이고. 아, 금속이고 화학이고. 네, 여기도 드시는 게 아마 분말 상태인 걸 어떤 알약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드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약간 다른 상태의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오빠 무슨 신체예요? 우리 약간 교육 방송이야. 그러니까 산화 질소 뭐 여기만 뿌리면 날아가는 겁니다. 신체 채워야 돼요. 어려워. 뭔가 어려워. 근데 이렇게 들었을 때는 뭐 사실 막 그냥 섞으면은 이거 잘 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표준화되는 게 어렵다. 정답. 쉽게 잘 표현해 주셨어요. 표준화. 그리고 정밀한 제조 공정, 그다음에 정밀한 배합이 중요한 건데 아주 더 쉽게 표현하면 재료가 되는 금속 파우더, 연료가 잘 타게 만드는 산화제, 이거를 잘 섞이게 만드는 바인더가 있는데 요거를 일정한 배율로 분자 단위로 아주 통제된 실험실에서 정밀하게 조합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액체 연료는 연료실에서 우리가 그냥 자동차 연료 태우듯이 뭐 연료를 이만큼 태웠다가 이만큼 남겼다가를 조절할 수 있는데 고체 연료는 한 번 발화가 되면 이걸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보통 안에 있는 게 다 연소가 돼요. 그래서 발사하고 싶은 높이만큼 계산해서 연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연료를 만들면 요만큼 발사되고 이만한 연료를 만들면 요만큼 발사된다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한 번 발사되면 되돌릴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요 안에 분자들의 비율을 잘 배합해야 로켓이 이렇게 날아가죠. 그런데 만약에 재료가 잘못 섞여요. 그러면 이 안에서 폭파하는 속도도 다르고 폭파하는 압력도 다르죠. 그럼 로켓이 이렇게 궤도에 이탈하다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공중에서 폭파시켜요. 제발. 안정되게 날아갈 수 있어야겠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금속 파우더라고 했잖아요. 네, 금속 파우더라고 했는데 우리가 파우더를 보게 되면 그냥 가루잖아요. 근데 가루인데 이걸 확대해서 보게 되면 다 이렇게 구형의 입자로 되어 있어요. 확대하면? 네, 금속 입자들이 이렇게 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 때 이렇게 동일한 이런 크기로 다 똑같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게 엄청 어려운 기술입니다. 만들게 되면 항상 다 사이즈가 다른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 문제가 되냐면 금속이 이게 타야 되는데 작은 금속 입자 같은 경우에는 금방 잘 타요. 그리고 속의 내부까지 다 탑니다. 깨끗하게. 연소 효율도 좋죠. 화력도 좋고. 근데 이렇게 큰 입자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타요. 겉에만 타고 내부는 안 타요. 찌꺼기 남겠다. 네, 남죠. 연소 효율도 안 좋고 아까 막 하얀 입자 날리는 게 아마 이런 게 같이 날리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연료통 안에. 작은 애들이 많이 나오는 쪽에서는 화력이 세고 그렇죠. 큰 애가 나오는 쪽은 화력이 약하게 줄겠네. 그럼 이게 편향되는 거, 추력이 편향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고. 대부분 그런 이유예요. 얘가 막 그 야구공 같은 애들 타고 뭐 하다 보니까 한 0.1mm만 해도 워싱턴 가려는 애가 딴 데 가는 거. 시카고 가서 이렇게 딴 데 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근데 그러면 날개로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날개로 조종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미사일을 조금이라도 이게 기술을 트는 거는 엄청나게 힘든 아니 거죠. 그렇죠. 채는 없어요. 채를 이렇게 걸러가지고. 실제로 채도 사용해요. 네, 실제로 채도 사용해요. 네, 합니다. 채도 사용. 그러니까 이 고체 연료를 배합하는 그 제조 설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골 설렁탕을 만드는 노하우를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사골뼈 앞다리 몇 개, 뒷다리 몇 개, 그다음에 수육 몇 개를 썰어 넣어야지 최고의 설렁탕이 나온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막상 이거를 끓이려는 가마솥이 없다. 가마솥 확보하셨습니까, 북한에서? 말씀하신 진짜 갈비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소재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많지 않습니까, 북한에? 근데 이걸 만드는 가마솥이 없는 거예요. 가마솥이 있다 하더라도 안 좋은 거. 양은 냄비가 있군요. 우리가 자꾸 아직도 그러잖아요. 고체 연료 뭐 완성을 했는데 뭐 했다더라뭐 그러면서도 ICBM 아직 완성 아니야. 완성이야. 이런 논란이 있는 이유가 또 있어요? 딱 하나 있죠. 뭐예요? 재진입 기술. 그러니까 대기권 밖에 나갔다가 미사일의 상층부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그 안에서 탄두만 떨어져 나와서 대기권을 돌파하면서
미국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 갈 때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다 가까이로 해서 이렇게 가는 기술은 아직 없는 거예요?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하죠. 잠수함이나 배로 거기까지 가서 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전에 다 요격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탄두가 대기권을 다시 뚫고 재진입할 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게 재진입할 때는 마하 20, 그러니까 음속의 20배 빠른 속도인데 이때 고열이 발생합니다. 6천에서 7천도의 고열이 발생하고 엄청난 충격도 발생합니다. 맞아, 한다며. 그러면 이걸 견뎌야 되는데 저 안에 예를 들어 핵폭탄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터질 것 같은데요? 겉에를 감싸고 있는 핵탄두가 저기서 녹아버린다면 미국을 가기 전에 대기권 안에서 핵폭탄이 폭발해버리겠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선 무용지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 핵탄두가 불균형되게 손상되는 것도 막아야 되죠. 대기권을 뚫고 들어가서 원하는 곳을 타격하면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효과대로 이게 터져야 되는 게 재진입 기술인데 이게 북한이 과연 성공했을까와 관련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은 아니다. 아니 대기권에서 핵폭탄 터지면 지구는 어떻게 가라는 거야? 우주가 다 이상해져. 이건 민폐 중에 왕민폐예요. 보통 ICBM을 전략 핵무기라고 하거든요. 네. 전략 핵무기라는 뜻은 그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무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험이 끝나고 이건 100% 성공했어 라고 하기 전엔 투사할 수가 없는 무기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북한이 ICBM급의 무기 체계를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느냐, 수직 발사를 했습니다. 남의 나라 영공으로 보낼 수 그렇죠. 없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직 발사를 했는데 원래 제대로 된다면 일반 각도로 발사를 해서 대기권을 빠져나가서 대기권을 재진입하는 것까지 그걸 다 실험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실험에 성공했다 이런 입증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실험을 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 쏴서 대기권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가면 남의 나라 영해나 상공이 돼버리죠. 미국은 할 수 있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영토가 크고 친구가 많은 나라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북한은 친구도 없고 그리고 영토도 작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상각도 발사라는 게 약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박충건 씨가 좀 묻고 싶은데 이제 북한에서 직접 그 신재료에 대한 어떤 그 연구를 하셨으니까 북한의 재진입 기술 사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프로젝트를 주고 언제까지 이거 만들어야 돼라고 하면 아 이게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나 이런 어떤 느낌 같은 걸 받을 텐데 어떻습니까? 제가 북한에서 대학교를 다닐 당시 한 2005년, 6년 당시에 탄소복합소재의 시제품을 눈으로 봤었는데 그 성능 자체는 뭐 확인은 안 됐죠. 확인은 안 됐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기권 재진입체라는 소재는 탄소복합 소재로 만들게 되는데 이게 화학적으로도 균일하면서도 최적 성능을 내는 그 성분계를 뽑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화학적으로뿐만 아니라 탄소복합 소재들이 3D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또 최적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 성능이 최고가 나오냐? 이건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쏴보거나. 근데 말씀하신 대로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해 본 적은 없고 정상 각도로 발사하게 되면 ICBM이 대기권에서 재진입할 때 마하 25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견딜 수 있느냐? 근데 그건 이제 테스트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설비가 북한에는 없을 거다라는 것과 그래서 이게 없어서 북한이 하도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완성을 못했다라고 외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관이 실험을 해서 보여줘요. 탄두를 놓고 미사일 엔진을 위에다 놓고 불을 쏴갖고 이제 그 내상마 실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열로 마모되는 걸 이제 측정하는 건데 그걸 이제 간이 실험해서 보여준 건데 사실은 그걸로는 증명할 수 없고요.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뭘 하냐면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험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는 요 테스트를 하는 의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한낱 자동차 타이어도 수백 번,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 환경을 거쳐서 실험을 해요. 수천 번의 실험을 거치고 나서야 그 소재가 안정적일 수 있죠. 하물며 대기권을 나갔다 들어올 때 발생하는 여러 변수들을 견디기 위한 탄소복합 섬유로 구성된 핵탄두를 실험하려면 쳇바퀴 돌듯 계속된 실험을 해야 겨우 안정적인 샘플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게 미국이 보유한 기술이에요. 북한이 이걸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여러 가지 뭐 핵 잠수함을 만들어라 뭘 얘기하지만 네. 사실 그거는 주문일 뿐이고 김정은의 진짜 지금 수건 사업은 재진입 기술을 위한 기술적인 그 돌파 그거일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 재진입체 기술을 마치 달성한 것처럼 철판 시커멓게 탄 거를 갖다 놓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대장간 앞에서 그냥 대장장이가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거니까 농쟁기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이거 빨리 넘어서자 아마 계속 지금 국방과학연구소나 국방종합대에다가 주문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 어려운 기술이다. 아니 못할 거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너무 무서워해도 그렇지만 넋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예,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아무튼 재료공학 연구했고 화학공학 하는 곳에서는 이런 걸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왜 재료공학을 선택한 겁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서 학과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네. 간부집 좀 이렇게 집안이 좋은 사람들 위주로 좋은 데로 가고요. 네. 그 힘이 없으면 주로 좀 인기 없는 학과들을. 그래서 국방대학교도 비슷했고요. 네. 김일성대, 뭐 김책공대 다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김일성대 간 분들은 좋은 학과를 간 분들이 거의 없어요. 물리학과, 수학과 이런 쪽을 많이 가고요. 그래요. 그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선택이 아니었어요. 배치. 지역마다 이제 그 어떤 산업 특성들이 있습니다. 고향? 그렇죠. 내 고향. 그래서 저는 이제 함흥 출신이잖아요. 함경도는 화학공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공학과에 가게 될 확률이 아주 높고요. 그리고 자강도라든지 이런 데는 상용무기학과 쪽에 많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역 출신으로?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공부는 너무 잘해요. 네. 수재예요. 그 네. 지역에. 네. 근데 나는 절대 컴퓨터 공학을 하고 싶어. 근데 교수가 봐도 너무 똑똑해. 옮겨줄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옮겨주죠. 그 백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뇌물을 써야죠. 옮겨갈 수가 없어요. 뇌물. 네. 아니 여기서 사실 웃고는 있지만 이거 되게 씁쓸한데? 이거야말로 가장 비인간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사실은 이제 사람을 그 기능적으로 도구로만 쓰는 거죠. 도구로만 쓰는 거죠. 적성이 도구로만 아니라 본다. 네. 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어찌됐건 그 학교라고는 부르는데 저희들이 지금 느끼기에는 거의 군사 교육을 하는 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육군사관학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일수. 네, 예. 그렇죠. 무기 개발과 관련된 학과들, 더군다나 이제 첨단 소재, 첨단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다루니까 보안이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도 이제 순찰을 들고 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 생활 어떻습니까? 학교 생활. 완전히 군대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엄청난 어떤 규율이 강한 군대 같은 생활을 했었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군복무를 인정해 줍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군복무를 인정해 주고 그리고 복장도 군인 복장을 입게 되고 근데 이제 학년별로 이렇게 줄 하나씩 달거든요. 1학년 한 줄, 2학년 두 줄 이렇게 되면 약간 이게 그렇게 되면은 약간 이게 계급 같아가지고 1학년 들어갈 때는 아주 군기가 바짝 들고요. 왜냐면 그렇게 바짝 들도록 아주 기합을 많이 주고요. 그래서 1학년 때 막 이럴 때는 뭐 모자를 써도 군모를 써도 이렇게 2지 이상 올라가게 되면 안 돼요. 모자가 이 체양이. 그리고 벨트를 차도 여기 딱 배꼽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벨트를 딱 차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게 벨트가 점점 내려와요. 우리 안전병장처럼 졸업할 때는 모자도 이렇게 넘어가요. 벨트만큼 배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추도 끝까지 잠궈져 있던 게 다 거의 풀려 있고 벨트는 거의 뭐 이쪽 뭐 골반까지 내려가 있고 이렇게. 병장이네 뭐. 똑같네. 그래서 국방대학 학장 다음으로 센 게 졸업생이다. 와 그냥 이런 말이 있어요. 보니까 아까 실전 무기 만드는 과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위험한 실험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사고 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고 나는 사례가 있었죠. 제가 있을 때 뭐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네네.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화학재료공학부에 폭약 및 화약공학과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얘네들은 수류탄도 직접 만들고 포탄도 만들고 실제 쏴봐요. 그런 곳이니까. 네. 근데 이게 실험실에서 만들다 보니 뭐 좀 학생들이 만들면 좀 오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에다 놓고 딱 쐈는데 터지지 않는 거예요. 발라는 갔는데 포탄이 그냥 박힌 거예요. 이걸 수거해야 돼.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오, 위험하다. 그러면 그 실험하던 학생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왜? 야. 왜요? 수구하러 가는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군부대에서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안전 어떤 그런 매뉴얼, 안전 시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면 지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지는 학생이 방호복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포복으로 이제 그 포탄이 떨어진 곳으로 가요. 가게 되면 학생들이 그 뒤에서 장성곡을 불러줘요. 장난치는 거야. 되게 뭔가 우프다고 해야 되나요? 목숨이 되게 걸린 슬픈, 일이지. 목숨 걸린 일인데 또 어떤 면으로는 웃기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그냥 약간 장난식으로. 왜냐면 여기서 너무 정숙해지면은 더 그러니까 약간 웃으면서 하는데 장성곡을 불러주면서 이렇게. 또 사고 난 게 어떤 거냐면 그 상용무기학과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뢰를 전문으로 하는 지뢰요. 지뢰 위험하다. 학과예요. 근데 이게 지뢰의 특성들을 실습할 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전차지뢰는 사람이 올라가도 원래 터지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무게가 사람 무게로는 안 터지죠. 안 터지. 전차 정도의 무게, 뭐 어떤 트럭이나 뭐 이런 정도의 무게여야 터지게 만들다 보니까. 교수가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전차 지뢰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올라가도 안 터져. 이러면서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이제 과해갖고 이거 뛰어도 안 터져 하면 한번 딱 뛰었는데 터진 거예요. 와. 이 수업을 듣던 학생.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전부 이제 사망하고. 대전차 지뢰가 터졌으면 그 반경에 있는 사람은 다 죽죠. 강철을 뚫는 건데. 그 안정성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고. 안정성도 떨어지고 어쨌든 뭐 품질이 좋지 않으니까 원래는 터지지 말아야 될 것이 터져버린 거죠. 예. 이건 월급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줘야죠. 위험수당도 받아야 되고. 인건비가 없는 게 가장 큰. 아니 불발탄은 낮을 포복으로 가서 회수하는 사람들. 그래 생명수당도 받아야지. 생명수당도 없죠. 없죠 북한은. 김정은이 집권하면서부터는 아예 이제 이 국방종합대학 출신들을 우대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국방과학원 산하기관의 간부들은 전부 이곳 출신들로 채워라. 그러니까 이제 연령도 젊어지고요. 훨씬 이제 실무적인 사람들이 된 거죠. 옛날에는 군 출신들이 그냥 가서 뭐 아니면 제2경제에 있던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충 배치되던 게 이 사람들도 태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CBM이라든가 이런 발사체 이런 쪽의 기능들이 강화되고 있는 거고 대표적인 게 이제 조춘용입니다. 이 조춘용이 군수공업부장을 지난해 말에 맡게 됐는데요. 올 2월 최선희 외무상이 푸틴을 만나러 모스크바에 갈 때 그때 같이 수행해가지고 사실 북러 간에 지금 무기 밀매, 무기 거래, 탄약 공급 이런 거를 총괄하고 있고 작년 9월 김정은이 모스크바를 방문할 때도 수행을 해가지고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최고 엘리트들이고 이거 딱 나오고 그러면 특별 대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미사일 관련 개발자를 대하는 김정은의 태도를 보면 놀라운 점이 있거든요. 이게 2017년 3월에 ICBM 로켓 엔진 시험이 성공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개발자가 지금 어부바를 해주는 거고요. 더 황당한 거는 그 개발자가 김정은 앞에서 맞담배를 펴요. 맞담배 피고 있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화성 18형 그 미사일 실험이 성공했을 때 그때 개발자 10명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좀 전에 보면 이렇게 애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김정은이 김주혜 빼고 주혜 빼고 저런 식의 애정을 보이는 적이 있나요? 어부바는 충격적이네요. 맞담배를 핀다는 거 상상이 됩니까 이게? 거기다 이게 국방대학을 졸업하기만 해도 당원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걸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실례를 하나 들자면 저희 어머니가 출신 성분이 좀 안 좋으시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지만 당원에 가입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자의 몸으로 이 하마를 들고 5년 동안 하마질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당원이 가입된다 그렇게 하면 했는데 5년 동안 그렇게 노동 무보수로 하셨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당원이 되지 못하셨어요. 근데 이게 북한 일반 주민들한테는 당원이 된다라는 게 북한 노동당으로부터 내가 신분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건데 이 학교는 나오기만 해도 당원이 주어진다니까 엄청난 특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근데 왜 탈북을 했느냐 여쭤보고 싶어요.
탈북을 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뭐 탄탄대로였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북한에서 가르치는 어떤 사상 교육과 뭐 철학과 그 사회 시스템에 대한 뭐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좋은 내용들 많이 배웠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았더라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 간부를 하면서 학생들을 좀 통제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 사상 교육도 제가 담당하고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시스템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거예요. 그 타이밍에 제가 어떤 논문을 2편을 읽었어요. 그 논문 2개를 읽었는데 뭔가 잘못됐다, 시스템적으로. 그 전에는 아랫 단위에서 어떤 부패 때문에 뭔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논문을 읽고 나서는 이게 뭔가 시스템적인 문제다라는 이제 점을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뭐라고 적혀 있길래 그게? 네, 그 논문의 요지가 뭐였냐면 제목이 이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논문이고 김정일이 쓴 거네. 이거 대학 들어가면 다 보는 거예요. 과학이다요? 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회방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논문 2편입니다. 이게 요지가 뭐냐면 외부 세계에서 사회주의는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잘못된 어떤 이데올로기고 사회 시스템이다. 부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외부 세계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김정일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다. 사회주의는 이래서 과학이다. 맞다. 이건 정의다.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해방하는 것은 허용하지 못한다. 이런 주장을 펴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보고 있는데 외부 세계가 말하는 것들이 다 맞는 거예요. 반박이 안 맞는 거예요. 네. 네. 논리적이죠.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성적인 거 막. 실제 진리가 아니다고 까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네.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전체주의다, 행정명령식이다, 병령식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다 맞아요. 네. 다 맞죠? 김정일이 아주 좋은 논문을 썼네. 썼어요. 네. 기가 막힌 논문이네. 네. 그리고 유일사상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은 사람들 다 생각이 달라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딱 똑같은 사상으로 하나로 묶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당제가 왜 틀렸다라고 반박을 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노동당이 잘못하는 게 여러 개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것만. 그리고 계획경제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시장경제가 맞다고 생각해요. 내일 아침 내가 뭐 먹고 싶은지 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게 하나도 반박하는 게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자본주의의 기초를 그 논문 2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역설적. 그래서 이제 좀 파고들다 보니 이게 노동당부터 제가 여기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조선노동당, 중앙당도 다 썩어 있었고 다 부패하고 있었고 졸업생들 졸업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가고 싶어요? 나 평양에 남고 싶어요. 그러면 3,000불을 주면 되고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부패했구나. 다 썩었다. 그래서 이건 시스템적으로 잘못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제 세계관이 바뀌었는데 완전히 뒤집히니까 제가 이제 선이고 정의라고 믿었던 세상이 악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건 알고 있었어요? 북한보다 잘 산다.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나서 탈북 준비를 제가 한 1년 8개월 정도 했는데 그때 이제 정보를 그다음부터 그래서 한국이 발전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공부할 생각도 했었었는데 어떤 학교가 제일 좋은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노동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서울대학교가 제일 좋더라. 노동신문을 통해서 입시 준비를 하셨군요. 김정일 노작을 통해 가지고 탈북을 결심하고 노동신문을 통해서 학교를 대한민국 와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어디서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산 삶이 악으로 쓰일 수도 있고 선으로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역사 속에서 어떤 한 개인에게 일일이 다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어떤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북한에서 그 좋은 머리와 재능을 사실은 좋지 않은 전쟁 기술로 쓸 수 있었지만 이제 남한으로 오셔서 이제 또 다른 어떤 또 도전들을 또 하고 계신데 북한의 미사일 뉴스 보면 굉장히 심경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머릿속에 떠오르고.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 뭐 선후배들, 동기들, 뭐 후배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생산에도 참여하고 있겠죠. 이제 그런 사실들을 생각을 해보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당시에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참 순수합니다. 진짜 순수해요.
쇠뇌가 무서운 거지 사람은 순수해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조선을 어떻게 하면은 발전시키고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끼리. 근데 그 길이 지금 자기들이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길이라고 생각하고 종사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참 마음이 좋지 않고요. 하루빨리 그들이 이 진실을 깨닫고 정말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무기, 핵무력이 오히려 북한을 발전하지 못하고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 라는 그런 사실을 하루빨리 알게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의 건설 노동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북한 정권 이래 노동자들이 폭동한다? 유일한 사례예요, 진짜. MG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북한 관리자가 사망했어요. 와. 야, 이게 지금 이제 2024년에 터져나오는 이유가 뭐냐? 스마트폰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미디어를 통해서 불이 붙기 시작한 게 아니냐. 2014년에 러시아로 일하기 위해서 파견됐다가 최근 대한민국에 오신 리정욱 씨 반갑습니다.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잡니다. 2년 동안은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덕으로 일용식품입니다. 착취고 가슴을 찌면서 제가 부동을 했거든요.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어머. 채널 A